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끝난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11% 하락한 26,805포인트, 나스닥이 0.81% 상승한 8,185포인트, S&P 500이 0.19% 상승해서 3,01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최소한 한 번 정도씩은 야, 우리 아이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갓난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일명 쿠잉이라는 옹알이를 할 때, 여보, 들었어?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라고 한 것 같아. 나 아빠라고 한 거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헛것이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는 아이고 옆집 아이보다 걸음마가 정말 더 빠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죠. 물론 관계는 좀 다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말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콩깍지가 씌면 상대방이 뭔 짓을 해도 예뻐 보이는, 물론 또 싫을 때는 정말 들숨 날숨 때 다 꼴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만 그만큼 콩깍지가 씌면 예뻐 보이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놈의 이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불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계속 좋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 좀 나쁜 것도 좋게, 그리고 좋은 건 더 좋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딱 이거죠. 시장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좋은 거를 더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거 맞아? 혹시 정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건데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해서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시장에서 안 좋다 할 때 진짜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거 맞니? 혹시 그렇게까지 안 좋다라고 분위기를 형성해서 투매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봤더니 다우지수는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뛰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0.81%면 반올림하면은 뭐 이렇게 1% 상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뛰었다라는 표현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담담하게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그 가수분 중에서요. 그 김현우 씨라고 있죠? 김현우 씨가 저는 이 약간 막 끼어서 뭐 이렇게 노래를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그 분석하고 이렇게 듣고 그러진 못하는데 그 지난번에 히든싱어의 김현우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목소리가 닮은 그 분들과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김현우라는 가수는 이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조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맞아. 김현우 가수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어쩌면 그러한 면이 김현우 가수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는 것처럼 그냥 지금 뉴욕 주식 시장을 그냥 담담하게 읽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0.81% 상승을 가지고 뛰었다며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좀 담담하게 표현을 할게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그냥
혼조세였다. 예, 그냥 혼조세였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26센트 올라서 0.5% 상승해서 56.2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날은 국제 유가 시장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전일에 나왔던 수요일 날 미국에서 주간 원유 재고량을 발표했는데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시장 예상을 깨고 6주 만에 감소했고 그 이후에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재고량은 440만 배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무시하고 그냥 야야야 미국 원유 재고 6주 만에 감소했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유도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6주 만에 감소했다라는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오펙 회의에서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는 그 양을 IMF에서 글로벌 경제에도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있고 좀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뭐 요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제유가 시장을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하다가 WTI가 56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또 미국 경제지표 또 하나 부진하게 나오면 또 훅 하고 꺾일 겁니다. 예, 즉 그 얘기는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기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9월달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자, 월가에서는 9월달에 내구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한 0.8 정도 감소하려나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했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6,000명 감소해서 21만 2,000명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은 21만 5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미국 고용 좋아가지고 시장 예상보다 3천 명이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 미국 고용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미스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요.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냥 웬만큼 빈대처럼 이렇게 붙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빈대를 붙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제는 돈을 벌러 시장에 뛰어들어야지. 뭐 내가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일터로 뛰어나가자라고 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8월 달에는 7월 대비 6.2% 증가했었습니다. 왜 했어요? 예. 지난번에 기존 주택 판매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 인하하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한번 이렇게 사볼까? 이런 것들, 이런 그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금리 인하 덕분에 소매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애들이 6월 달에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지표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이날 장 마감 후에요. 나름 미국 경제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줄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보 제공업체 마킷에서 발표하는 10월달 제조 PMI 지표 9월달에 51.1이었는데 10월달에 51.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자, 시장 예상은 9월달에 50.1이었는데 이거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50.7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눈높이를 낮춰놨더니 의외로 9월보다 잘 나왔다. 그리고 이 51.5라는 지표는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다. 그리고 제조업 PMI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PMI도 9월 달에 50.9였는데 10월 달에 51.0으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업 PMI 지표도 눈높이를 낮춰놨었습니다. 한 50.8로 9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0.1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 51이라는 수치는 3개월 만에 최고치.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미쓰리가 방송에서 뭐 여러분 각 반의 꼴등을 갖다가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도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어집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 PMI 지표는 53, 54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50이 기준인데 이 50일, 이 50 근처에서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으면서 0.1포인트만 올라가도 아이고 좋아졌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날 발표된 PMI 지표는 정보 제공업체 마킷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10월 초에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전날이죠. 예, 10월 초에 ISM에서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부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고 미국 제조업 안 좋구나.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안 좋구나. 아이고 어쩌나. 주택지표도 안 좋네.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10월 월말에 야 정보 제공 업체 마킷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는 괜찮았어. 그래 미국 경제 죽지 않았어. 뭐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닥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정보 제공업체 마킷과 ISM 제조 PMI 지표 이 두 가지 중에서 미국은 항상 잘 나온 것만 자랑하고요. 그리고 마킷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조금 예 뭐라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원래 공급관리자협회 지표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ISM에서 발표하는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마킷에서 발표하는 이 상향된 예, 상승한 지표 가지고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아주 작은 지표 향상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좀 보면은요, 정말 심플해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뭐 관심 갖으면 겁나게 많겠죠. 뭐 유로존 경제, 신흥국 경제, 선진국 경제, 중국 경제, 뭐 영국의 브렉시트, 뭐 엄청 많겠지만 이날은 우리가 그동안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이슈가 없어진 거냐? 물론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11월 달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1단계 스몰 딜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지금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중국이 전일 리커창 총리가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미국의 농산물을 사줄 거고 뭐 위안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까지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그 추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ING입니다. 자, 두 번째. 칠레는 제가 방송에서 자꾸 뭐 버스 요금이라고 했는데 지하철 요금이었죠? 예, 정정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놈의 지하철 요금 50원 때문에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칠레 정부에서 알았어 야 안 올릴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예, 지금 막 더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뭐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 그 일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부진하고 뭐 그런 거 예,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고요. 즉 우리가 모두 다 체크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들께서 리스트에 담아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날은 정말 심플하게 딱 두 개, 제가 오늘 딱 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요, 굳이 방송을 2부까지 늘리지 않고 1부에서 그냥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는 걸로 좀 압축을 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수다를 완전 뭐 줄이고 없애고 그건 아닐 거고요. 대신 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지는 걸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좀 내용을 심플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요. 우선 22 쪽을 가보면 22에서는 이날 드라기 총재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드라기 총재 이제 빠이빠이 안녕 이제 굿바이 할 시간이 돌아왔죠. 다가오는 11월 1일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 IMF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는 ECB 총재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총 임기는 8년이고요. 드라기 총재는 마지막 통화정책을 하면서 통화정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은요, 기준금리는 제로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5%, 즉,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그리고 한계 대출금리는 0.25%로 기준금리와 예준금리, 한계 대출금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즉, 동결하면서 마지막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제는 걱정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부양은 더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통화정책을 지켜본 언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 이미 ECB에서는 쓸 수 있는 총알이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드라기 총재가 만성적으로 병든 유로존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고 있느라고 8년을 보냈다. ECB 총재를 처음 맡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임기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기 총재는 2011년도에 ECB 총재가 됩니다. 2011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니 많이 예, 그랬던 때입니다. 그 어려웠던 때 ECB의 통화정책 수장으로 예, 임명을 받아서 8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미쓰리는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이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수장 중에 가장 여우 같은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예, 즉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시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주 야금야금 예,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치 이만한 냄비에다가 찬물에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다가 계속 불을 지피면 그 개구리가 자기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돈을 풀 때는 확실하게 풀긴 했습니다만 돈을 긴축할 때는 이 채권 프로그램을 아주 야금야금 줄여가면서 예, 시장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매우 비둘기스러웠던 사람이죠. 자, 물론 라가르드 총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입니다만 자, IMF 총재를 겪었던 이분이 과연 ECB로 넘어와서 얼만큼 정책을 잘 또 지켜낼지 우리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CB에서 이날 진행된 통화정책회의 크게 변함이 없었다. 뭐 변화가 있다면 드라기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도한 회의였다. 다음부터는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시장을 이 통화정책 회의를 주도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10월달 독일의 제조업 PMI가요. 41.9였습니다. 이 PMI 지표가 기준이 50이라고요. 예, 독일 경제 여전히 예, 힘들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뭐 앞으로는요 금리를 인하해도 그 금리 인하가 뭐 시장을 이렇게 부양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이 ECB의 지금 어떤 금리 현황만 봐도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죠?
즉,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22에서는 채권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금리 같은 거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계속 비둘기스럽게 이렇게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돈을 풀고 그렇게까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존의 경제가 저렇다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 돈을 풀어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자, 미국은요, 이제 이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둥이에 이제 지퍼를 달았어요.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미 지금 이번 달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93%까지 반영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날 내놓은 보고서가 뭐냐면 이번 달 10월 달에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이 끝이다. 즉 2019년 올해 남아있는 FOMC는 10월 달과 12월 달 두 번이 남았는데 연준은 7월 달에 인하했고 9월 달에 인하했고 이제 10월 달에 인하하면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을 끝으로 금리 인하는 마무리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단행하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1.5에서 1.7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왜 골드만삭스는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을까?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건데요. 1995년도 그리고 1998년도에 FOMC에서는 0.25%씩 3번을 인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다니하면 보험성 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1995년, 1998년 0.25%씩 3번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이겨냈다. 지난번 7월달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요, 1990년대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중간 사이클 조정 스타일이라는 걸 언급했죠.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했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머릿속에는 지난번 1995년, 1998년 때 인하했던 보험성 금리 인하, 즉 25bp씩 3번을 인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난번 7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했으니까 3번 예방주사 맞았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러니까 10월 달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그 문구에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라는 문구는 아마 삭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방적 금리 인하 좋죠. 10월 달까지 3번의 금리 인하, 즉 1990년대 스타일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10월 달까지. 그럼 앞으로는 인간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진짜 금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야야야야야 제로금리 써야 돼. 마이너스 금리 써야 돼. 이거 금융위기야. 그때 연준이 그렇게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연준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시스템의 의지였지. 그죠? 그것처럼 10월 달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이후에는 저는 물론 그게 12월 달에 동결할 수도 있어요. 당장 12월 달에 빵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인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연준에다가 직무유기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금리를 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그 양희은 씨가 부른 한계령이라는 노래, 저 사는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동성은 연준에게 금리 인하하라 금리 인하하라 하라, 이런 그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국 문제를 지금 짚어보면 복잡해졌어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10월 31일이 아니라 연기를 해주긴 할 건데, 거기에 독일에서는 3, 4주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독일 때문에 브렉시트가 연기가 안 되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독일은 뭐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막 금융시장이 막 휘청거리고 막 이런 거에 책임을 지게 할 짓은 안 하겠다. 즉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진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 독일은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지난번에 존슨 총리가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보고 그 합의가 27개국 만장일치를 받아냈는데, 지금 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 24일 날 이 영국의 하원 원내대표가 다음 주 하원 의사 일정안을 발표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하원은 이러한 일들을 논의할 겁니다라는 거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브렉시트도 없고 조기 총선 내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환경 문제, 북아일랜드 공동 정권 재출범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렌펠 타워의 화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야, 니네 그럼 브렉시트 언제 얘기할 거야? 아, 브렉시트는 지금 우리가 유럽연합에다가 공을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연합이랑 영국이랑 뭐 하고 있냐면요,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공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 공을 받아서 만약에 뭔가 이 금융시장을 출렁거리게 하게 만들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다 니네 때문이야 라고 쌍욕을 먹을까봐 공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지난번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합의를 보고 그 합의를 가지고 융커 위원장이랑 합의를 본 거를 갖다가 융커 위원장이 후다닥 27개국 만장일치를 얻어내서 옛다 영국 받아라, 이제 니네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던 뭐 말든 난 모르겠다 라고 했죠. 자, 그러자 영국에서는 그 합의안을 보류시켜 놓고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에다가 3개월 동안 저기 연장해 달래,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의회 생각인데 난 모르겠고 애따 니네가 받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유럽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우리 브렉시트 얘기 안 할 거야. 왜? 브렉시트 문제는 유럽연합에다 넘어갔거든. 유럽연합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추후에 의사 일정안을 수정해서 내놓을 전망이야 라고 얘기해서 지금 유럽연합에다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자, 유럽연합은요, 아주 짧게는 25일에 이놈의 브렉시트를 연기해 줄까? 그러면 연기해 주면 얼마나 연기해 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모을 예정이고요. 쉽게 모아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27개국이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아, 야, 또 브렉시트를 또 가야 돼? 뭐 이런 분위기니까, 야, 그냥 대충 해봐, 좀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는데, 만약에 쉽게 벨기에 브뤼셀에 모이지 않고 그냥 카톡 단톡방에, 자, 영국이 존슨 총리가 지는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영국 의회 생각이라면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까요?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옳소 해서 27개가 딱 찬성하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지금 얘기되는 이야기가 야, 나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차하면 28일 날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독일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 4주 정도 얘기했죠. 자, 프랑스는요.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프랑스는 영국이 하는 꼬라지가. 어쩌면 이 마크롱 총리는 아유 그냥 영국 그냥 쟤네 그냥 노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영국 쟤네들 1월 말 내년 1월 말까지 또 연기해 줘봤자 달라질 거 없어. 야, 우리가 지금 영국 브렉시트 원투데이 보냐? 지금 3년이 넘게 이렇게 끌고 있는데 내년 1월 달까지 연기해 준다고 뭐 달라질까? 괜히 이거는 끌어봤자 더 피로감만 지금 더 심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경제 이야기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도 해야 되고 얼마나 숙제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거 부여잡고 있을래? 그냥 짧게 가자. 2주 내에 연기해주자. 그러니까 딱 2주만 연기하자. 그러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1월 중순 정도까지만 연기해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이 조금 좀 단호하죠. 그래서 28일 날 긴급 정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영국은 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존슨 총리가 제1야당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 내용은 뭐냐면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11월 15일 혹은 11월 30일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연기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되는 법안을 연기해달라고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번 영국 의회에서 통과를 했지만 지금 유로존이나 유럽연합이나 영국 총리는 굳이 1월 31일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브렉시트 문제 있잖아요. 그거 뭐 걱정 없어.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됐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월 31일까지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존슨 총리가 제러미 코빈에게 서한을 보내서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1월 15일 혹은 11월 30일 단기적으로는 11월 15일 조금 길게 봐서는 한 달 정도만 연기하자. 자, 만약에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28일 날 긴급 협상 정상회의를 하던 아니면은 25일 날 27개국이 카톡 단톡방에다가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1월 28일까지 연기해 주자라고 해서 1월 28일까지 만약에 연기를 시켜주면 나는 12월 12일 날 총선할래. 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조기 총선이 그럼 12월 12일 날 되느냐? 조기 총선이 진행이 되려면 영국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434명 정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3분의 2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43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도요, 존슨 총리는 2번의 조기 총선을 동의하려고 상정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12일 날 지금 존슨 총리가 총선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만약에 유럽연합이 1월 31일까지만 연기만 해줘봐.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 주장이 좀 받아들여져서 그리고 존슨 총리가 빨리 브렉시트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좀 받아들여져서 10월 31일 브렉시트 탈퇴 기한이 11월 15일까지 연기되거나 혹은 독일의 생각대로 3, 4주 정도, 즉 11월 말 정도, 한 달 정도 연기된다면 그때까지 또 영국은 계속 지난번에 그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또 싸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기해 준다면 존슨 총리는 그러면 나 12월 12일 날 총선할래. 어차피 1월 3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총선을 주장하지만 이놈의 총선도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표를 받아야 되고 43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앞서
존슨 총리가 시도했지만 두 번 다 실패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슨 총리는 12월 12일 날 총선을 하겠다. 그러면 12월 12일 날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까 원내대표가 다음 주 하원 의사 일정안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환경문제,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재출범, 그랜펠 타워 화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논의를 위해서 다음 주에 의회가 열리고 그 의회에서 조기 총선이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통과되더라도 12월에나 가능한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러면. 아니 12월에 벌써 여러분들 한 11월 한 중하순 되면 이 대한민국도 시내에는 이렇게 울긋불긋 크리스마스 전등이 막 붙게 되죠. 이미 크리스마스 한 달 전쯤부터 뭐 이런 소매 판매 이런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전을 막 준비합니다. 이미 우리는 11월 말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부터 막 연말에 그 뭔가 이렇게 파티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도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이미 12월 달에는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즉 투표를 할 만한 투표소로 사용해야 될 만한 장소를 지금 이미 다 이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그때 정도 됐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총선해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다 빼버리고 투표소 세운다. 글쎄요, 이게 될 것 같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총선을 한다고 하면 12월은 어렵지 않고, 12월은 어렵고, 혹시 내년 초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1월 1월 초 혹은 1월 중순 정도.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아니, 젠장 맞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또 거기다 대고 또 그냥 투표소 세워가지고 또 투표해야 돼?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존슨 총리는 어찌 보면 고집을 뛰어넘는 아집을 부리고 있고 굉장히 브렉시트 문제를 복잡하게 셈법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 사람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교묘한 꼼수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회 통과를 시켜놓고 그 이행합의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는데 그 이행합의 문제를 결국 10월 31일까지 넘겨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말든과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건데 존슨 총리가 그러한 꼼수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선을 자꾸 들고 나오는 총리는 그만큼 많이 몰렸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뉴욕 증시는 실적이면 실적,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지표가 좋아서 그래서 다우 지수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2085포인트에서 전일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는 거고요. 21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주 심플하게 놓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기댈 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미국이 연말에 소비 시즌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이렇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뛸 텐데 우리는 또 지금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에 대한 12월 달에 연말 시즌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할 만한 얘기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everything is 다 okay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삐딱할 수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장이었지만 올해는 이거 돌다리인가 하고 두들기면 깨집니다. 쉽게 이렇게 터치를 하기가 어려운, 건드리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 제가 뭐 특별한 공지하지 않고 먼저 오늘부터 일단 돈다방 미쓰리를 일부러 확 축소해 버리고요. 조금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10월 28일 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